또 이제 화산 폭발을 한다거나 운석을 얻어맞았을 때 이제 그런 파편들이 날아가면 또 소량의 물질이 날아가면서 지구 전체의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중력이 살짝 약해지는 티는 안 나지만. 그렇죠. 만약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면 지구 반대편에서 화산이 터졌을 때 오늘 체중이 좀 가벼운데?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주먼지 지용배입니다. 왜 요즘은 언제라고 소개를 해주시네요? 우리가 다 이제 거대한 우주에서 먼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요. 또 약간의 광고이긴 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라는 채널이라서 제 예명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뭔가 멋있어요. 먼지 같은 존재라는 말이 미미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이제 굉장히 규모적인 차원에서 아주 작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별 먼지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또 아주 아름답다는 뜻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주 과학의 대중화에 조금 힘쓰고 계신 어떻게 보면 천문학자 같은 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주를 정복하는 딱 10가지 지식이라는 책을 이제 감수하신 작가님이신데 그 책은 어떤 책인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주를 정복하는 데 필요한 10가지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제 생각에는 천문학자들이 많이 받는 대표적인 10가지 질문 Q&A 모음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강의를 하거나 강연을 하면 어린 학생들이나 시민분들한테 많은 받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뭐 블랙홀이나 외계 생명체 같은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10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천문학자가 직접 아주 최신의 연구 이야기들을 토대로 디테일한 답을 달았다라고 해서 약간 천문학 관련된 대표적인 10가지 질문에 대한 Q&A 가이드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같은데 요즘 보면은 우주 여행이 가능하다고도 하는데 책 제목도 이제 우주 정복을 위한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우주를 가고 지구인이 우주를 정복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인류가 사람이 과연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약간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술적인 것만 보면 사실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달에도 사람을 보내봤고 또 지금도 계속 지구 주변 궤도에서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우주인들도 많이 있고요. 인류나 화물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는 기술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잘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이것이 실제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와닿을 수 있도록 해주려면 우리가 이제 경제성이라고 하죠. 그 가격의 단가나 비행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이제 현실적인 수준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당장은 수요 자체가 많지 않을 뿐더러 이 한 번 우주를 발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워낙에 비싸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예를 들자면 그 한때 유행하다가 사라졌던 콩코드 여객기처럼 기술 자체는 아주 빠르게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할 수 있는 기술은 있었지만 그게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났던 건 그걸 탈 수 있는 승객도 많지 않았고 단가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그쵸, 너무 비싸가지고 결국에 흥행하지 못했던 거죠. 콩코드 여객기가 정확히 뭔가요? 저는 그 부르마블에서 봤던 기억이. 이제 초음속에 가깝게 여객기를 만들어가지고 당시로서도 엄청 빠른 속도로 이제 승객들을 태우고 여행하는 이제 여객기였어요. 그래서 지구의 자전 속도를 거의 따라잡는 만큼? 그쵸. 그래서 거의 이제 우리가 지금 뭐 KTX를 타고 하루 안에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 콩코드가 유행할 때에는 뭐 아침은 뉴욕에서 먹고 점심은 런던에서 먹고 다시 일과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죠. 그리고 또 달로 여행하는 거는 조금은 그래도 약간 현실처럼 와닿는 게 이제 누가 달에 땅을 샀다 막 이런 이슈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표면이 막 이제 발을 이렇게 디딜 수가 있으니까 달 여행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네, 당연히 달 여행 정도는 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또 그 스페이스 X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은 가격이 비싸가지고 이제 부호들 위주로 모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의 한 기업가가 이제 민간인 출신으로 처음으로 티켓을 구매해서 앞으로 한 가까운 미래 안에 수년 안에 이제 최초의 민간인 달 관광을 시키겠다. 그것이 이제 현재 스페이스 X가 추진하고 있는 재밌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입니다. 돈 열심히 모아야겠네요.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작년인가 이제 그 좀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블랙홀이 사진으로 찍혔다. 그게 실제로 블랙홀을 찍은 거예요? 사실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너무나 중력이 강해서 빛의 속도로 달려도 벗어날 수 없는 중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빛조차 벗어나지 못하니까 깜깜할 것이다 네. 라고 해서 블랙홀이란 별명이 붙게 된 건데,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슨 수를 써도 네.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블랙홀 자체를 찍을 수는 없어요. 사진을 찍으려면 일단 빛으로 그쵸. 찍어야 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찍었던, 우리가 작년에 찍었던 그 네. 블랙홀의 사진은 네. 정확하게 말하자면 블랙홀 자체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블랙홀 주변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물질들의 모습, 그래서 블랙홀의 그림자, 실루엣을 봤다라고 하는 게 조금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그러면 블랙홀이라는 게 그 근처로 가면 다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는 이렇게 흡수하고 빨아들이는 건 아니라던데 블랙홀이 뭘까요? 우주를 정복하는 10가지 이야기 책에도 나와 있듯이 네. 블랙홀은 사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에 비해서 한 10배, 수십 배 정도 무거운 우리가 항성 질량 블랙홀, 네. 그러니까 별 정도의 질량을 갖고 있는 작은 블랙홀들이 있고요. 이제 우리 은하의 중심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번에 촬영한 블랙홀도 이런 케이스인데, 태양에 비해서 수백만 배 혹은 수억 배 가까이 아주 육중한 블랙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별이 죽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타입은 네.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 그 기원이 불명확한 네. 것은 이제 은하들 중심에 살고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게 실제로 그냥 홀이라고 해서 구멍은 아닌 거죠? 근데 블랙홀이라는 거는 그 딱 보면 사이즈가 거의 0에 가깝고요. 네. 0이라면 어떤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말 점 안에, 한 점 안에 무한에 가까운 높은 밀도로 물질이 응축되어 있는 네. 그러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상상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그런 시, 공간감 그런 느낌으로는 잘 쉽게 그려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책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챕터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력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구에 이렇게 발을 디디고 있는 거잖아요. 네. 중력 덕분에 어떻게 보면은 인간들이 이제 삶을 이렇게 영위하고 뭐 마을도 만들고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중력이 약간의 오차로 무너지거나 뒤틀리거나 그럴 가능성도 있는지, 혹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네, 궁금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지구가 강한 중력으로 대기권을 붙잡아 놓을 수 있고요. 네.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진작에 지구도 혜성처럼 네. 가스가 다 날아가서 네. 대기권이 다 벗겨졌을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공기가 그쵸. 없겠네요. 우리가 숨을 쉬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이런 중력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무섭다. 네. 근데 이제 이 중력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 그 중심 천체의 질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극단적인 사례가 벌어져서 네. 지구의 중력이 준다라고 네. 하면 네. 아마 그러려면 일단 지구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해야 할 겁니다.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지구의 질량이 가벼워져야만 네. 우리가 느끼는 지구의 중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그럴 일은 거의 희박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게 네. 지구도 사실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는 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지구의 질량 손실이라고 네. 이제 조금 꾸며서 부르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도 대기권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중력으로 붙잡고 있다 한들 외곽에 있는 대기는 계속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한 수천 톤, 수만 톤 정도의 그 대기 성분들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지구 전체 질량에 비하면 굉장히 극미량이라서 네. 당장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만, 네. 또 이제 화산 폭발을 한다거나 네. 운석을 얻어맞았을 때 이제 그런 파편들이 날아가면 네. 또 소량의 물질이 날아가면서 지구 전체의 질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죠. 그럼 그럴 때 중력이 살짝 약해지는, 티는 안 나지만. 그렇죠. 만약에 굉장히 예민하신 분이라면 네. 지구 반대편에서 화산 터졌을 때 네. 오늘 체중이 좀 가벼운데? 이런 느낌 받을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구가 다이어트하면 나도 같이 다이어트를 그쵸. 할 수 있다. 그쵸, 맞습니다. 그럼 반대로 만약에 중력이 더 강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쵸. 사실 그래서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정반대로 만약에 외부의 물질이 지구로 유입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느끼는 지구의 중력도 미세하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들이. 만약에 좀 확연하게 네. 갑자기 지구의 중력이 막 2배, 3배 이렇게 늘어났다고 쳐보면 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높은 밀도로 대기권이 가득 쌓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이 지구 지표면의 대기권의 밀도가 더 빽빽해질 테니까 네. 공기의 부력도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아마 하늘을 날긴 더 쉬워질 수도 있습니다. 중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네. 공기 밀도 자체가 굉장히 빽빽하기 때문에 네. 더 강해진 양력으로 비행하기가 더 유리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력이 강할 테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아, 그러네. 운동 열심히 하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 그래서 네. 그 중력 때문에 하나 재밌는 게 네. 우주인들도 우주 공간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에요. 아, 그래서 우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맨날 다 이러고 맞아요. 있잖아요. 계속 러닝머신 뛰고 있고. 맞아, 맞아. 네. 왜냐면 그렇게 몸을 유지해 놓지 않으면 네. 무중력 공간에서 체류하는 동안 근육과 뼈가 다 약해지기 때문에 아. 지구로 돌아왔을 때 걷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우주가 빅뱅이라고 해서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팽창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공간도 시간도 뭐 아무것도 없었던 상태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또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는 그냥 가설인지 아니면 실제 입증할 수 있는 이론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답변하기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나중에 질문 주신 빅뱅의 증거가 뭐냐라고 네. 하는 질문에 대해서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누구도 빅뱅을 목격한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의 일인데 네. 우리가 뭘 근거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대강 봤을 때 우리 주변의 은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퇴하는 운동이 굉장히 일관돼요. 그러면 우주 전체의 은하들이 다 일관되게 멀어지고 있다는 건 네. 은하들이 박혀 있는 공간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주가 빵 반죽이라고 했을 때 네. 빵 자체가 커지면서 빵에 붙어 있는 건포도 사이 간격이 벌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 유행한 그 슬라임을 생각했어요. 아, 네. 그러면은 저희랑 다른 은하들 말고 다른 은하들끼리도 이제 멀어지고 있다는 건 어떻게 증명하죠? 그냥 우리가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네. 오른손과 왼손을 보면 네. 얘네가 같이 멀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손이 다 멀어지고 있지만 네. 똑같은 상황을 이 오른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다 벌어졌을 때 당연히 얘가 봐도 왼손과 제 얼굴이 멀어지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관된 우주의 네. 그 움직임을 통해서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과거부터 계속 이 팽창이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네. 시간을 거꾸로 되돌렸을 때 네. 우주는 더 작았을 것이고 네. 더 작았을 것이고 네. 쭉쭉 연장해 나가다 보면 네. 언젠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그러한 상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가장 강력한 빅뱅 이론의 이제 시초가 되었던 거고요. 네. 하나 더 부수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 우주가 지금은 굉장히 미지근한 온도로 차갑게 식어 있어요. 굉장히 또 고르게 식어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이 우주 전역에 깔려 있는 미미하게 식은 그 온도를 네. 우주의 배경이다라고 해서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의 현재 온도와 네. 빅뱅 이론으로 예측되는 우주가 팽창했다면 얼마나 식어야 할지의 그 예측치가 네.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그 관측과 이 실제 예상하는 계산 결과가 네. 이렇게까지 일치하는 건 굉장히 드물거든요. 수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빅뱅 이론은 맞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마냥 가설만은 아닌 거네요. 네, 수학적으로. 지금은 빅뱅 자체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증거나 저번에 블랙홀 사진을 찍혔던 것처럼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래서 빅뱅 이론의 가장 취약점이라면 네. 많은 또 이제 비판론자들이 네. 비꼬듯이 이야기하는 게 빅뱅 이론은 빅뱅 없는 이론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빅뱅 이후의 서사는 너무나 완벽하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지만 네네네. 정작 그래서 빅뱅이 왜 시작되었는가 그 빅뱅 이전에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네. 하는 질문에 대해선 사실 속 시원하게 답을 못하고 있죠. 그냥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작가님도 모르시는 건가요? 사실 네.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라는 네. 질문에 대해서 네. 교과서적인 답은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네. 우주의 시간 자체가 빅뱅 이후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간도 빅뱅과 함께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라는 말은 정의되지 않는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 예를 들어보자면 스티븐 호킹이 들었던 예시인데요. 네. 우리가 빅뱅 이전에 뭐가 있었냐라고 묻는 질문은 네. 남극점에 가서 네. 여기서 남극이 어디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다. 너무 그러니까 철학적인데? 정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임무도 없다는 거죠. 정의 자체가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뭔가가 어떤 시점이 있으면 항상 그 시점을 만들었던 과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관습으로 보면 네. 사실 이런 과학자들의 대답이 좀 말장난같이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런 그 네. 빅뱅 이론의 어떤 미심쩍음 혹은 아직은 완결되지 못한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간조차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생각이 드는 게
그 인터스텔라도 보면은 블랙홀이 시간도 이렇게 왜곡시키고 좀 빨리 흘러가게 하거나 느리게 가게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블랙홀의 중력을 이용해서 시간을 정말 이제 시간 여행 같은 걸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일단 이론적으로만 보면 네, 결국에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중력이 네,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네, 아주 멀리 떨어진 물체가 주고받는 힘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네. 중력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휘어진 시공간의 공류를 따라 흘러가는 현상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시간이라니.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단순히 중력이라는 것 힘 자체가 네, 서로 연결되지 않은 멀리 떨어진 물체가 네. 마법처럼 주고받는 힘이라고만 막연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자석이 끌어당기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아인슈타인은 더 나아가서 네, 어떤 질량이 있는 우리 몸처럼 네, 어쨌든 크든 작든 질량이 있는 물체가 있으면 네, 그 질량에 해당하는 만큼 주변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네,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에다가 구슬을 하나 떨어뜨렸을 때 네, 걔는 그냥 공류를 따라 흘러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가 시공간을 볼 수 없으니까 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무거운 물체로 구슬이 끌려간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이라는 것이 추상적인데? 실제로 어떤 힘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휘어진 시공간에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음.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네. 즉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블랙홀은 굉장히 깊게 시공간을 파놓은 그런 터널과 같은 천체이기 때문에 네. 영화에서 다룬 것처럼 그런 시간의 어떤 지연이나 네. 아니면 극단적인 시간의 뒤틀림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다른 행성에 가면 시간이 좀 빨리 흘러가고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이야기예요? 네, 실제로 뭐 SF뿐만 아니라 네. 이미 우리 주변 삶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진짜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내비게이션 있죠. 네. 내비게이션은 우리 지구 주변을 빠르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우리한테 지도를 보여주는 건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위성이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미세한 차이긴 하지만 네. 인공위성에 흘러가는 시간 속도와 네. 지구의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간 속도가 달라요. 어. 그래서 실제 그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보정해주지 않으면 네. 우리는 올바르게 내비게이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자동차 네. 내비게이션 안에 그 시간 지연 효과라고 하는 상대론적인 효과가 다 반영돼서 보정돼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뭘까요? 시간이 상대적이다?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던 상관없이 네. 그냥 우주에 깔려있는 세트장과 같았다고 생각을 했다면 과거에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는 네.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 네.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도 있나요? 아, 네. 이제 우리가 상대성 이론에서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고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요. 네.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이름이 특수라고 하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중력의 효과 네. 중에서 네. 이제 굉장히 독특한 특별한 케이스 하나를 다루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일단 일반 상대성 이론에 다루는 개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질량이 있으면 그 질량에 의해서 주변의 시공간이 휘어지고 네. 그 휘어진 시공간에서 이제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중력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라면 네.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에 따라서 네. 주변의 시간과 공간이 어떻게 다르게 느껴질 수 있는가를 다루는 이제 특이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주 여행을 한다고 했을 때 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네. 이제 그만큼 우리는 공간을 마치 축지법처럼 네. 쑥쑥쑥 넘어가는 효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면 상대성 이론의 개념은 네. 시간에서 이득을 보면 공간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요. 아, 그래요? 공간에서 이득을 보면 그만큼 또 시간에서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에서 순식간에 성큼성큼 걸어가면서 이득을 보겠다라고 하면 네. 그만큼 이득 보는 양만큼 시간에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느리게 흘러간다고도 그냥 개념적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블랙홀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지만 발견을 한 거잖아요. 블랙홀 말고도 암흑물질이라는 게 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고 하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는 걸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 사실 천문학이라는 그 과학 자체가 네. 제가 한번 역으로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천문 간단한 겁니다. 네. 천문학은 막연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물리학, 네. 뭐 화학, 네. 생물학처럼 네. 과학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과학과 천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걸 입증해야 된다?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천문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네. 과학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 네. 우리가 다루는 대상들이 다 멀리 있다 보니까 네. 결국에 실험이 없는 과학이기 때문에 네. 천문학은 관측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존재를 추정하거나 검증하는 것 역시 네. 관측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블랙홀이나 암흑물질 같은 직접적인 관측으로 볼 수 없는 애들도 우리가 이제 다루게 돼야 하거든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암흑물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추정을 하게 되었냐면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네. 은하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은하계의 질량을 잰다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은하계의 질량을 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하나는 은하계가 얼마나 밝은지를 재요. 그러면 그 전체 밝기를 내기 위해서는 네. 얼마나 많은 별들이 채워져 있어야 할지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정도로 밝다는 건 이렇게나 많은 별들이 있다는 거니까 네. 네. 별들의 평균 질량을 대입하면 대략 한 이 정도 무겁겠다 라고 이제 재는, 네.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이러한 방식의 질량을 광도 질량, 광도 밝기 질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잰 질량을.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방식은 네. 은하계를 돌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네. 네. 얘네가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빠르게 맴돌고 있다는 건 이 각각의 별들을 은하계가 이 정도의 중력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은하계의 중력을 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도는 그쵸. 도는 속도나 이런 걸 보고 네. 그렇게 잰 질량을 우리가 중력 질량 또는 역학적 질량이라고 불러요. 근데 만약에 은하가 그냥 당연히 방법만 다를 뿐인 거지 똑같은 은하계의 질량을 잰 거라면 네. 밝기 질량이든 중력 질량이든 네.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방법만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런데 놀랍게도 밝기 질량으로 잰 질량에 비해서 이 역학적 질량, 중력 질량이 4배, 5배 가까이 더 무겁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쵸. 그 방법이 정확하지 않다는 건가요? 아니죠. 두 가지는 굉장히 정확한데 네. 이제 분명 똑같은 은하를 쟀는데도 역학적 질량이 훨씬 무거운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천문학자들이 어떠한 아이디어를 낸 거냐면 어떠한 결론을 낸 거냐면 네. 그렇다는 건 네. 빛을 내지 않는데 네. 중력을 행사하고 있는 뭔가가 있구나. 네. 그렇게 해서 네. 빛을 내지 않는, 빛과 어떤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중력만 행사하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 있다 네. 라고 해서 암흑물질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유하자면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말랐는데 네. 체중계에 올려보니까 훨씬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다 마른 비만이라고 볼 수 있죠. 자꾸 아까부터 비만하고 다이어트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서 슬퍼요. 암흑물질이라는 건 별하고 다른, 그러니까 어떤 물질인 거죠? 암흑물질의 정체에 관해서는 아직 잘 몰라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요. 네. 이제 추가적인 중력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질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 네. 근거로 이제 암흑물질을 상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자꾸 이게 블랙홀하고 헷갈리는데 개념이 완전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블랙홀은 이제 태양이나 별 같은 네. 일반 물질이 나이를 먹어서 만들어지는 별의 시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암흑물질은 그냥 빅뱅 직후부터 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주 전역에 깔려있던 어떤 미지의 초기 물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